안녕하세요. 영치 유튜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우리가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그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을 할 때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자,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정확하게 확인해야 실수하지 않고 분쟁의 세주나 그 손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집주인이 주택 임대 사업자라고 하면 법에 정해진 그 표준 임대차 계약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라는 서식을 사용해서 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지만은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 계약서는 법에 정해진 양식이나 서식은 없습니다. 자, 그래도 주택임대차 계약서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기본적인 내용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어떤 집을 임대하는가, 그 집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약 내용, 중요한 계약 내용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로서 임대인, 임차인, 이제 세입자, 집주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부수적으로 또 계약 날짜, 언제 계약했는가, 계약 날짜도 들어가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그 법에 정해놓은 서식은 아니지만 우리 중개업소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계약서 양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임대하는 집에 대한 그 부동산 표시, 어떤 집인가, 임대하는 집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약사항을 포함한 계약 내용. 특약사항이 중요하죠, 특히. 자, 세 번째, 계약 당사자로서 집주인인 임대인과 세입자인 임차인의 그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계약 날짜가 또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자, 물론 그 중개업소에서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중개업소의 명판, 그리고 중개 수수료에 대해 중개 보수, 그리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참고로 그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세입자분들도 계시죠. 자, 이 경우에는 중개업소 명판에 들어간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접 작성한 셀프 계약서로는 은행에 가서 그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수 없어요. 자,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 동일하지만은 임대하는 집이 집합 건물인가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전세 계약인가 월세 계약인가에 따라서 계약서에 기재하는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파트라든가 빌라,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합 건물에 속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고시원. 특히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룸 같은 게 풀옵션은 고시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다중주택으로 많이 짓죠. 자, 이런 것이 집합 건물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합 건물인지 여부를 이제 알아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개업소에 가게 되면, 이제 계약하러 가게 되면 미리 중개업소에서 그 등기부 등본 내지 등기상 전부 증명서를 이제 발급받아 놓죠. 거기에 그 첫 장 제일 위에 보시면 집합 건물이라고 나오면은 이거는 집합 건물인 것이고, 또 집합 건물이 아니고 다른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이것은 집합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합 건물은 건물 한 개 동 전체를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부분 조심해야 되죠. 예컨대 이제 아파트 203호, 307호 이렇게 각각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그 구분 건물 각 호실이 각각 한 개의 부동산이고, 따라서 각각 호실마다 또 집주인도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집합 건물이 아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단독주택 건물, 한 개 건물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그 단독주택 주인도 동일하죠. 그렇죠? 각 층마다 각 호실마다 이렇게 소재가 다른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아무튼 그 계약을 하러 이제 중개업소에 가게 되면은 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합의된 계약 내용에 따라서 이 중개업소에서 미리 이제 계약서를,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해 놓고 이제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당사자는 그걸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중에서 반드시 이제 당사자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부동산의 표시 부분인데요. 자, 그 중에서 소재지와 임대할 부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소재지와 중개업소에서 보여주는 그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등기상 전부 증명서에 나와 있는 소재지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대할 부분이 나오죠. 임대할 부분은 집합 건물이 아닌 단독주택 등은
자, 그 건물 한 개 동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몇 층에 있는 방인가, 그리고 방이 몇 개인지를 이렇게 특정해서 기재해야 됩니다. 자, 집합 건물과 달리 호실 명칭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편의적으로 호실 명칭이 있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참고사항으로 호실을 기재해도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집합 건물은 달라요.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그 한 개 동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이 아니고 아파트 1동, 2동 이거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 아닙니다. 각 호실의 구분 건물이 각개의 독립된 부동산이고 각 호실마다 집주인이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과 다르게 소재지 부분과 임대할 부분을 기재할 때 제 몇 층, 제 몇 호라는 식으로 그 호실을 정확하게 특정해서 기재해야 되는 것이고, 건축물 대장, 등기상 전부 증명서에 나와 있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호실의 명칭을 잘못 기재하게 되면 전혀 다른 집에 대해서 계약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세입자가 계약서상의 호실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대항력 및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 등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집합 건물에서는 제 몇 층, 몇 호실까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서 집주인인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세입자인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자,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자, 집주인이 이제 신분증을 가져오죠. 그래서 그 신분증을 보고서 그 신분증에 나있는 사진과 얼굴이 이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그 신분증에 나와 있는 인적사항, 성명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그 인적사항이 등기상 전부증명서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권자와 계약서상의 당사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임대인의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자, 한편 그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세입자의 신분증에 나와 있는 인적사항과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즉 세입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줄 때 다른 사람이 아닌 세입자 본인에게 반환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계약을 해놓고 세입자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이 계약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자, 계약 내용은 크게 기본적인 계약 내용, 그리고 민법의 임대차 규정 중 중요 사항으로서 임대인, 임차인이 주의해야 될 사항, 그리고 특약사항 등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계약 내용으로서 이 전세 계약인 경우에는 보증금 총액, 그 다음에 계약금이라든가 잔금 및 그 잔금 지급일이 나오겠죠. 그리고 계약 기간이 나오겠죠. 이 계약 기간을 이제 존속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기재하게 됩니다. 자, 다만 특별한 경우에 이제 중도금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중도금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중도금과 그 중도금 지급 기일도 기재해야 되겠죠. 자, 전세 계약이 아닌 월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월세 금액과 월세 지급 날짜를 기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월세를 선불로 내는지 또 후불로 내는지도 기재해야 되는데, 자,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은 우리 민법상 후불이 원칙이기 때문에 입주하고서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월세를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10%를 거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이상 또는 그 이하로 이렇게 협의해서 정할 수는 있습니다. 자, 다만 그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해주는 그 은행에서는 최소한 보증금의 5% 이상의 계약금 지급 영수증을 대출에 필요한 서류로 요구합니다. 자, 잔금은 총 보증금에서 계약금을 뺀 금액이겠죠. 물론 중도금이 있으면 그 중도금도 뺀 금액을 기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잔금 지급일이 있는데, 잔금 지급일은 전세자금 대출을 만약에 세입자가 받는다면은 그 대출 심사와 그 실제 대출이 나오기까지 기간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은행에 쉬는 날도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그 휴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서 또 그 은행 영업일에 맞춰서 평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지급일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기간인 전속 기간이 나오는데, 자,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을 최소한 2년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최단기 전속 기간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2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2년을 이렇게 기간으로 정하죠. 근데 이제 당사자 필요에 따라서 2년 미만이나 2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2년 미만으로 정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단기 전속기간인 2년으로 보게 되고, 다만 세입자는 약정한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컨대 기간을 1년으로 정하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1년을 주장하지 않는 이상 2년의 기간을 지켜야 되지만, 반대로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은 불리하고 세입자가 유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우리 민법의 임대차와 관련된 규정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이제 복사해서 그대로 계약서에 옮겨 놓은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은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떤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쭉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약 내용 중에서 중요한 특약사항이 나오는데, 당사자가 특별히 약정한 내용을 이제 특약사항에다 기재하는 것이죠. 자, 특히 그 집주인의 요구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위반해서 세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동법 규정에 위반해서 이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이에요.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요구로 그런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해 봐야 그 특약사항은 무효이고, 자, 세입자는 법조문 내용대로,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법조문 내용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은 이 부분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집주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특약사항에 넣어도 유효해요. 자, 아무튼 기본적인 계약 내용과 특약사항은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계약공인중개사가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협의한 내용대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당사자가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 특약사항 끝부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월세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 집주인의 은행 계좌를 기재하게 되는데, 자, 그 계좌의 예금주 명의가 집주인으로 되어 있는지 세입자는 반드시 확인하고 입금도 반드시 그 계좌로 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 이 중개업소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중개업소에서 중개를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 중개업소 명판이 들어가는데요. 자, 집주인 측 중개업소하고 이 세입자 측 중개업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공동중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공동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양측 중개업소 명판이 모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이 중개업소의 고유 가실로 중개 자체를 잘못해서 이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당사자가 중개업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 그 증거 자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이 계약서가 이상이 없음을 이제 당사자가 확인한 후에는 그 계약 당사자와 중개를 한 중개업소의 계약 공인중개사가 그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당사자 인적사항 끝부분에 집주인과 세입자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자필로 자신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감독관청에 등록한 인장을 찍고 당사자는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거나 또는 엄지손가락으로 지장을 찍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약서가 이제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계약 내용이 많으면.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계약서 앞장과 뒷장이 서로 연결되도록 당사자가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도 등록된 인장을 날인해야 되는데, 자, 이것을 간인이라고 합니다. 간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약서는 또 임대인, 임차인, 또 중개업소가 각각 한 부씩 이렇게 보관해야 됩니다. 특히 중개업소에서는 5년 동안 계약서를 보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일한 계약서 3개를 작성해야 되고, 공동중개의 경우는 이제 4개를 작성해야 되겠죠. 자, 이때는 이제 각각의 계약서가 연결되도록 그 계약서와 계약서 사이에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거나 사인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간인이 아니고요, 개인이라고 해요. 개인. 그래서 이제 간인과 개인을 하지 않더라도 물론 계약서는 유효합니다. 계약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굳이 간인과 개인을 하는 이유는 이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바꿔치기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도장을 찍을 때에는 당사자의 도장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간인과 개인도 확실히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